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의 채권 채무로서 쉽게 말하면요. 비매출 채권과 비매입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어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산 계정인 대여금 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그 반면 타인에게 현금을 차입한 경우, 빌린 경우에는 부채 계정인 차입금 계정으로 기록하는데요. 이때 대여금은 대여 기간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은요. 단기 대여금에서 유동자산에 넣고요.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대여금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역시 차입금도 마찬가지, 그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에서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으로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대여하다.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1년 이내의 회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2번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다 빌려왔어요. 1년 이내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면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회사의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은 외상매입금이고요. 주상거래 이외에 물건을 취득하고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 물건을 구입하고 돈 못 줬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토지, 비품, 유가증권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우리가 상품 주상거래 이외의 자산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요. 부채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하는데 이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란 점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되어 있죠. 1번 건물 5천만 원을 매각하고 건물 5천만 원을 팔았다는 거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자, 이때 건물을 팔은 건데요. 부동산 업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매번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니까 주상거래가 되겠죠. 내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면 건물을 팔았다는 것은 주상거래 이외의 것이잖아요. 돈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5천만 원, 대변에는 건물 5천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차량 운반구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내가 중고 자동차 업자가 아닌 이상은 나 반복적으로 하는 주상거래가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돈 못 줬다 할 때는 회계 처리가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1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는데요. 선급금과 선수금은 일반적인 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로서 선급금 같은 경우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때 기록하는 자산 계정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주상거래와 관련해서요. 어떤 것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미리 주는 거 있잖아요. 계약금 미리 줬는데 그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계약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선거금은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미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선수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때 기록하는 부채 계정으로서 선수금은 나중에 상품을 매출하는 사람에게 매출 계정과 상계 처리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금은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내가 계약금을 주는 것이라면 선수금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주상거래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안 팔았는데 팔기라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는 일단 뭐예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죠. 경제적 의무, 그죠? 빚진 거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에 속해요.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속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1번 거래처에 상품을 600만 원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이제 600만 원을 주문하고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미리 줬어요. 미리 줬다. 계약금 미리 줬을 때는 자, 계정 과목을 차변에 뭐라 그런다? 선거금 100만 원 하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위 상품이 도착하여 운임 10만 원을 포함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지금 현재요 6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줬죠. 그런데 매입할 때 들어간 매입재 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면 얼마 매입했어요? 600만 원 매입을 했다는 거죠. 차변에 매입 600만 원하고 운임 10만 원하고 차변에 매입 610만 원 되고요.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선거금이 없어지죠. 대변에는 선거금 100만 원 하고요. 나머지 얼마 차이 나죠? 510만 원 돈 줬어요. 그죠? 대변에 현금 51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610만 원, 대변에 선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510만 원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거래처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자, 거래처에 300만 원을 팔기로 하고 3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금 받았죠?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현금 30만 원 되고요. 대변에는 선수금 30만 원, 선수금 30만 원은 계약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4번 상품을 인도하고 그럼 얼마짜리 상품을 인도한 거죠? 3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인도하고 선수금을 차감한 잔액은 거래처 발행의 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는 매출 300만 원 되죠. 그러면 선수금 대변에 있는 선수금이 어디로 온다? 차변에 선수금 30만 원 하고요. 3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7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선거금과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지급금 계정이익과 가수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인데, 즉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는 자산 계정인 가지급금 계정을 기록하고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는 부채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기록하는데, 이 계정들은 임시 계정이므로 나중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적절한 감액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결산 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적절한 감옥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결산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계정 과목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과목과 금액으로 대체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임시 계정으로 그 회계 기간 중에 그 거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사용했다가 결사 때는 명확한 계정 과목으로 다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번 출장 가는 홍 과장에게 출장비 30만 원을 지급하다. 출장 가는 직원에게 출장비 줬으니까 일단은 현금 30만 원이 대변에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출장비 30만 원 줄 때는 현금은 얼마 없어졌다? 30만 원 출장비 없어졌어요. 그런데 출장 갔다 와야 식대, 교통비, 톨게이트비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져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릴 동안에 메모해두는 계정이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출장비 30만 원 줬다. 그 직원이 출장 가서 사용한 증빙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차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출장 중인 홍 과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송금되어 왔으나 그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다. 자, 출장을 간 사람이 돈을 300만 원 송금해 왔어요. 그럼 격리 직원의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받았죠.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한다? 현금 얼마? 300만 원 받기는 받았어요. 무슨 돈이냐 하니까 바쁘대. 회사 들어가서 다시 말할 거래요.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메모를 해뒀어요. 그 메모 받았는데 무슨 돈인지 몰라서 메모해두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3번 직원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비를 35만 원 썼대요. 자, 여비 얼마 줬는데? 30만 원 줬는데 35만 원 썼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빙을 쭉 주는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출장에서 돌아와 여비 35만 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여 초과 지출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비로 쓴 게 얼마다? 35만 원 썼죠. 그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 얼마 썼다? 35만 원 썼는데 이미 이 직원이 출장 갈 때 출장비로 준 돈은요 얼마 줬냐면 30만 원 줬거든요. 그럼 이거 없애줘야 된다, 그죠? 그럼 대변의 임시 계정은요 꼭 없애줘야 돼요, 결산되기 전에.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어디로 보내준다? 대변의 가지급금 30만 원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만 원은 현금으로 5만 원 줬다는 거야.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송금되어 온 30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래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4번에 이제 가수금 300만 원은 거래처에 물건 팔고 거래처에서 물건 판 대금을 회수한 거래. 그러면 일단은 대변에 있는 가수금 메모 계정 없애줘야 되죠. 없애주려면 반대쪽에 보내주죠. 가수금 얼마다? 300만 원 하고요. 이 돈은 뭐였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의 대금을 받았으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3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비매출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것은 선대금과 예수금이 있어요. 자, 선대금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직원이 월급에서 미리 가불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 가불금을 우리가 선대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직원의 요구에 따라 급여 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 계정인 선대금으로 임시 기록하였다가 급여일에 정산하게 되는데 가불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대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정산되어야 하나
미결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대금은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수금이 있어요.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타인의 금전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장차 이것을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여 전제로 하는 단기성 부채를 말하는데, 이것은 직접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보관금이며 그 이행을 위해서는 금전의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는 부채 계정인 예수금에 기록하는데, 예수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예수금, 갑건세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금은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시점에 제거된다 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소득세, 주민세, 갑건세 이렇게 공제받는 거 있죠. 그러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공제하지만 그 공제한 돈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는 그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의료보험 공단, 세무서 각각 지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불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번 직원에게 급여 중 50만 원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직원의 급여 중에서 일부를 직원이 미리 이제 요청을 해서 줬어요. 그럼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선대금 50만 원 가불에 갔다는 거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가 2번 급여일에 총 급여가 400만 원인데요. 400만 원 중에서 다음의 금액을 원천 징수하고 가불금을 청산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급여 400만 원 줄 건데 400만 원 중에서 이미 얼마? 50만 원은 그 직원이 월급 받기 전에 가불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원천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빼고 근로소득세 빼고 건강보험료 빼고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급여 400만 원 하고요. 대변에는 선대금 얼마? 50만 원 하고요. 자, 국민연금 하고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자 5만 원, 3만 원, 3만 원 하는 게 11만 원을 회사가 그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것을 회사가 잠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11만 원 하고요. 나머지 현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급여 400만 원에서 선대금 50만 원 빼고 예수금 11만 원 빼고 나니까 현금이 얼마 된다? 339만 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내용, 우리 통상적인 내용이죠. 차변에 급여 400만 원, 대변에 선대금 50만 원, 예수금 11만 원, 현금 339만 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3번 원천 징수한 금액을 관련 기관에 현금으로 송부하다.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11만 원 있었죠. 이것을 이제 세무서에 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11만 원, 대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대금과 예수금 항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미결산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산 계정은 현금의 지출이나 자산의 감소가 실제 발생하였지만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주로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가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될 때까지 감소된 자산의 장부 가치를 일단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계속 소송비가 투입되는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투입된 소송비가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거나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미결산 계정을 해당 계정에 대체하여야 하는데 보통 미결산 계정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요. 첫 번째 보험금 청구 시에는 차변에 미결산, 대변에 뭐 기계장치 고장났다. 대변에 기계장치 바로 빼주고요. 보험금 확정 시에는요. 차변에 미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미결산 없애주고 그 차이를 재손실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사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1번 보험에 가입된 건물 취득원가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자, 건물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건물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뭐가 되죠? 건물 30만 원 되고요. 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되죠. 그래서 건물 3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빼니까 미결산이 얼마 있다? 20만 원 되는 거죠. 미결산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는 거 보험회사로부터 상기 건물에 대해서 보험금이 25만 원이 결정되었다고 통보받았어요. 25만 원 돈 준대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차변에 미수금 25만 원 하고요. 대변에는 미결산이 얼마? 2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이 25만 원이고 대변에 미결산이 20만 원이니까 그 차이 5만 원이 보험 차익이 돼요. 보험회사에서 돈이 더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로부터 상기 건물에 대해서 보험금이 만일의 경우 25만 원이 아니라 앞에 이번에서는 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7만 원이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3번인 경우에는 미수금이 얼마 돼요? 17만 원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 손실은 얼마가 돼요? 제 손실은 그러면 미결산 20만 원 하니까 차변에 미수금 17만 원, 대변에 미결산 20만 원 하니까 그 차이가 제 손실 차변에 3만 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4번 위 건물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25만 원의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보험금 25만 원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25만 원, 대변에 미수금 25만 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에 대해서는요, 여러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다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시 뭐 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교환에 첨부시켜서 드릴 테니까요. 수취 채권, 지급 채무, 매출 채권의 인식과 대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회계 처리, 미수금, 미수수익, 대여금,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거금, 선거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선대금, 예수금, 가수금, 가지급금, 미결산 계정 다 배웠던 거 정리해서 원고를 첨부해 해둘 테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비매출 채권과 비매입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으로서 상품, 제품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소비될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등을 다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기초 재고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박스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기초 재고액이 100만 원 있고요. 단기 매입액이 700만 원 있다고 볼까요? 총 매입한 금액 합치니까 얼마 되죠? 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다 800만 원 다 팔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총 800만 원 중에서 우리는 회계 기말에 보면은 기말에 가서 보면은 일부는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안 팔리고 남아 있는 보유 중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총 800만 원의 보유 상품 중에서 판매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회계 처리하냐면은요. 매출 원가라 그러고요. 보유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자, 매출원가는요. 매출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이고요. 재고자산은 기업의 자산의 가치로 남아있는 자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고조사를 했더니 총 800만 원 중에서 재고자산이 한 50만 원이 남아있는 거 알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800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50만 원이니까 얼마만큼? 750만 원은 뭐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매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요. 재고자산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첨가했다. 재고자산을 너무 높게 계산했다. 재고자산을 높게 계산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80만 원인데요. 재고자산을 높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낮게 계산되겠죠. 매출원가가 낮게 되니까 비용이 낮게 계산되니까 순이익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처리될 수 있고요. 반대로 매출원가를 감소시켰어. 재고가 적게 있다고 처리했다면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높게 되는 거죠. 매출원가가 높게 되면요.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좀 낮게 처리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순이익이 높게 처리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재고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단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품 매매업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할 때 작성하는 보조장부가 있어요. 그 보조장부를 매입장과 매출장이라고 하는데요. 상품 매매에 대한 주요한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이 매입장과 매출장이 있고요. 보조원장인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등이 있는데 그 밖에 뭐 정빈기입장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경해 볼 수 있는 게 매입장이 있어요. 매입장은 매입 상품에 대한 명세를 기입하기 위한 보조기입장으로서 매입 계정에 기입된 상품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등의 거래를 매입 날짜와 매입처명, 대금 지급 방법,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입하는 보조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매입장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은 붉은색으로 기입하고 장부를 마감할 때는 이를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입액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입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장부인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자, 일자 보겠습니다.
7월 1일 강남 상사의 외상으로 A 상품 100개 단가 4,500원짜리에서 금액 45만 원 매입했고요. 그다음 7월 5일 강운 상사의 어음을 받고 매입했는데 B 상품 50개 3,000원짜리에서 15만 원 매입했어요. 그다음 7월 16일 날 성남 상사의 현금으로 B 상품 40개 단가 2,800원짜리 했어요. 11만 2천 원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18일 날 금천 상사에 환출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B 상품 5개 2,800원짜리 14,000원 되돌려 보냈고요. 27일 충남 상사에 현금을 주고 매입했네요. A 상품 50개 4,700원짜리 23만 5천 원과 B 상품 50개 2,900원짜리 14만 5천 원 매입해서 토탈 매입한 금액은 38만 원 매입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1일 날 보면은요. 총 매입액 109만 2천 원 있고요. 환출액 되돌려 보낸 거 14,000원 있고요.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환출액 뺀 나머지가 순 매입액 107만 8천 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장은 상품이 매입한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을 매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매출장. 자, 우리가 매출장은요. 그 상품을 매출한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을 매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장은 상품 매출에 대한 명세를 기입하기 위한 보조장부로서 매출 계정에 기입된 상품의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등의 거래를 매출 날짜, 매출 처명, 대금 수치 방법,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입하는 보조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장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붉은색으로 기입하고 장부를 마감할 때는 이를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 매출액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7월 4일자 경기 상사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되어 있죠. A 상품 80개 단가 4,800원짜리에서요. 38만 4천 원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인천 상사에 을 받고 매출을 했어요. B 상품 50개 3,300원짜리 16만 5천 원과 A 상품 10개 단가 4,900원짜리 4만 9천 원 했어요. 10일 날 총 매출한 금액은 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5일 날 충북 상사에 애누리 했다. 애누리는 분량이 있어서 깎아주었다 하는 거죠. B 상품 7개 200원짜리에서요. 1,400원을 깎아주었어요. 7월 30일 날 청담 상사에 현금을 받고 팔았어요. B 상품 40개 단가 3,200원에 12만 8천 원 팔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7월 31일 날 보시면요.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 72만 6천 원 되고요. 그 다음 애누리가 1,400원 되고요. 순 매출액이 72만 4,600원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품 거래에 있어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한 순서대로 나타나는 매입장과 상품을 매출했을 때 매출한 순서대로 쭉 나열한 매출장에 대한 보조 장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재고자산의 가액 결정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